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마음씨 착한 영감님과 심술궂은 영감님이 살고 있었어요. 두 영감님 모두 얼굴 한쪽에 커다란 혹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혹부리 영감이라고 불렀지요. 착한 혹부리 영감님은 가난했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았어요. 어느 날 영감님은 나무를 하러 깊은 산속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내린 소나기를 피하게 되었어요. 동굴을 찾아 비를 피하고 있는데 깜깜한 밤이 되자 어디선가 신나는 노랫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알고 보니 그곳은 도깨비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는 장소였지요. 영감님은 너무 놀랐지만 도깨비들이 흥겹게 노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이고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도깨비 대장이 영감님을 보고는 아니, 저 노인네 춤사위가 아주 흥겹구나. 그 노랫가락은 어디서 나오나? 하고 물었어요. 영감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 혹에서 흥겨운 노래와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사실이 아니었지만 너무 무서워서 얼떨결에 그렇게 말해버린 것이죠. 도깨비 대장은 그 혹이 신기한 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혹을 우리에게 팔지 않겠나? 우리는 저 혹에서 나오는 노래소리가 너무 좋구나. 착한 영감님은 이 기회에 혹을 떼어낼 수 있겠다 싶어 덥석 팔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도깨비들은 혹부리 영감님의 혹을 떼어내고 그 대신 보물이 가득 든 주머니를 선물로 주었어요. 영감님은 혹을 떼어낸 기쁨과 보물을 얻은 놀라움에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것은 이웃에 살고 있던 심술궂은 혹부리 영감이었어요. 이 영감님은 착한 영감님을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그까짓 혹 하나 떼고 보물까지 얻다니. 나도 당장 그 혹을 떼고 더 많은 보물을 얻어야겠다. 심술궂은 영감님은 착한 영감님에게 어떻게 보물을 얻었는지 꼬치꼬치 캐물은 다음 날 바로 똑같은 동굴로 찾아갔어요. 밤이 되자 도깨비들이 나타나 잔치를 시작했어요. 심술궂은 영감님은 숨어서 기다리다가 도깨비 대장이 자기를 쳐다보자마자 얼른 나가서 착한 영감님이 했던 것처럼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영감님의 춤과 노래는 조금도 흥겹지 않고 왠지 모르게 음침하고 어설펐어요. 도깨비 대장은 심술궂은 영감님을 보고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에이! 저 영감은 춤도 이상하고 노래소리도 별로 신통치 않구나. 어제 우리가 떼어낸 노래주머니, 혹을 저 영감에게 붙여버리자. 에잇, 떼어낸 혹이 쓸모가 없으니 도로 가져가거라. 도깨비들은 심술궂은 영감님이 어제 착한 영감님에게서 떼어낸 혹을 가져다가 심술궂은 영감님의 원래 혹 옆에 툭 하고 붙여버렸어요. 심술궂은 영감님은 얼굴에 혹이 2개가 된 채로 보물은커녕 놀림만 당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답니다. 결국 착한 마음씨를 가진 영감님은 복을 받고 혹까지 떼어 건강해졌지만 욕심 많고 심술궂은 마음씨를 가진 영감님은 오히려 벌을 받고 혹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마음씨를 곱게 써야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준단다. 흥부와 놀부. 옛날 아주 먼 옛날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흥부와 욕심쟁이 심술보 형 놀부가 살았어요. 흥부는 착한 아내와 많은 자식들을 데리고 가난하게 살았고 놀부는 부자였지만 아우를 돌보지 않고 심술만 부렸지요. 어느 날 놀부에게 매번 쫓겨나던 흥부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식구들을 위해 놀부 집으로 찾아갔어요. 하지만 놀부는 쌀 한 톨 주지 않고 매정하게 흥부를 때려서 내쫓았지요. 집으로 돌아온 흥부는 볏짚으로 지은 초가집 처마 밑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구렁이에게 다리가 부러진 어린 제비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흥부는 불쌍한 마음에 제비를 극진히 치료해 주었어요. 다친 제비는 곧 기운을 되찾고 강남으로 날아갔답니다. 다음 해봄, 작년에 흥부의 도움을 받았던 그 제비가 강남에서 돌아왔어요. 제비는 흥부에게 박씨 하나를 물어다 주었어요. 흥부는 정성껏 그 박씨를 심었고 박은 무럭무럭 자라 지붕을 덮을 만큼 커다랗게 열렸어요.
가을이 되어 박을 타보니 첫 번째 박에서는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왔고 두 번째 박에서는 비단과 귀한 옷감이 나왔으며 세 번째 박에서는 온갖 맛있는 음식이 쏟아져 나왔어요. 흥분의 가족은 순식간에 큰 부자가 되었지요. 이 소문을 들은 놀부는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놀부는 흥부를 찾아가 박씨를 얻은 사연을 듣고는 자신도 부자가 되겠다며 엉뚱한 짓을 꾸몄어요. 놀부는 억지로 제비 한 마리를 잡아다가 다리를 부러뜨린 후 치료해 주었어요. 물론 진심으로 동정해서 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비는 아픈 다리를 이끌고 강남으로 날아갔지요. 다음 해봄, 놀부에게도 제비가 박씨 하나를 물어다 주었어요. 놀부는 흥부보다 더 크고 많은 박이 열리기를 바라며 그 박씨를 심었어요. 박이 커다랗게 열리자 놀부는 흥분하여 박을 탔어요. 그런데 첫 번째 박에서는 무서운 도깨비들이 나와 놀부의 재산을 모두 부숴버렸고 두 번째 박에서는 똥물이 가득 나와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었으며 세 번째 박에서는 무서운 장정들이 몽둥이를 들고 나와 놀부를 때려 주었어요. 놀부는 하룻밤 사이에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지요. 모든 것을 잃은 놀부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흥부는 가난해진 놀부를 미워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주며 함께 살도록 도와주었어요. 이후 놀부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흥부와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금도끼은 도끼. 옛날 아주 먼 옛날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았어요. 나무꾼은 매일 산에 가서 나무를 하여 장에 내다 팔아 어렵게 살았지요. 어느 날 나무꾼이 깊은 산속에서 나무를 열심히 하다가 실수로 그만 손에 쥐고 있던 쇠도끼를 연못 속에 퐁당 빠뜨리고 말았어요. 쇠도끼는 나무꾼의 전 재산과 다름없었기 때문에 나무꾼은 연못가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내 도끼. 나는 이제 무엇으로 나무를 하고 살아야 하나. 나무꾼이 슬피 울고 있을 때 갑자기 연못 물이 잔잔해지더니 산신령님이 나타났어요. 산신령님은 나무꾼에게 금 도끼와 은 도끼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 금 도끼가 내 도끼냐? 나무꾼은 고개를 저으며 아닙니다. 산신령님, 그 도끼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산신령님은 이번에는 은 도끼를 보여주며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이 은 도끼가 내 도끼냐? 나무꾼은 또다시 고개를 저으며 아닙니다. 산신령님, 그 도끼도 제 도끼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쇠도끼 하나를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하고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산신령님은 활짝 웃으며 연못 속에서 나무꾼이 잃어버린 쇠도끼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그래, 이 쇠도끼가 바로 내 도끼가 맞느냐? 나무꾼은 너무 기뻐하며 산신령님, 바로 그 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하고 외쳤어요. 산신령님은 나무꾼의 정직함에 크게 감동하여 잃어버린 쇠 도끼뿐만 아니라 금 도끼와 은 도끼까지 모두 선물로 주었어요. 이 소문을 들은 욕심 많은 이웃 나무꾼이 있었어요. 그는 금 도끼와 은 도끼를 얻고 싶은 욕심에 일부러 자신의 도끼를 연못 속에 퐁당 빠뜨리고는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이웃 나무꾼이 울자 산신령님이 나타나 금 도끼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 금 도끼가 내 도끼냐? 욕심쟁이 나무꾼은 눈을 반짝이며 거짓말했어요. 바로 그 금 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그러자 산신령님은 크게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내 이놈, 정직하지 못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 하고 꾸짖었어요. 산신령님은 그가 일부러 빠뜨린 원래의 도끼도 돌려주지 않고 사라져버렸답니다. 결국 착한 나무꾼은 정직함 덕분에 큰 복을 받았지만 욕심쟁이 나무꾼은 거짓말 때문에 가진 것마저 모두 잃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옛날 아주 먼 옛날 고구려의 평원왕이라는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왕에게는 어릴 때부터 울보였던 평강이라는 외동딸 공주가 있었지요. 공주가 자꾸 울 때마다 평원왕은 달래는 대신 이렇게 겁을 주곤 했어요. 아이고, 이 녀석,
너 자꾸 울고 말 안 들으면 나중에 궁궐밖에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낼 거다. 흥! 이 말을 들은 공주는 울음을 뚝 그치곤 했답니다. 한편 궁궐 밖 마을에는 온달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온달은 얼굴은 못생기고 옷차림은 허술해서 사람들이 모두 바보 온달이라고 놀리곤 했지요. 그는 눈이 잘 안 보이는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며 먹고 살기 위해 나무를 하거나 시장에서 구걸을 하며 매우 가난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는 성품은 착하고 효심이 깊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평강공주가 꽃다운 나이 16살이 되었을 때 왕은 공주를 고구려 최고의 명문 귀족 가문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려 했어요. 하지만 공주는 단호하게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바마마. 소녀는 어려서부터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하신 아바마마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말은 천금같이 무거운 법인데 어찌 농담이라고 하시어 약속을 깨뜨리려 하십니까? 소녀는 아바마마의 약속대로 온달에게 시집 가겠습니다. 왕은 크게 화를 내며 나라의 공주가 어찌 바보에게 시집을 간다는 말이냐. 너는 내 딸이 아니다. 궁궐에서 나가거라 하고 소리쳤어요. 공주는 울지 않고 아버지께 작별 인사를 드린 후 시녀들에게 금팔찌와 옷감을 챙기게 하고는 당당하게 궁궐을 나왔어요. 평강공주는 궁궐을 나온 후 온달이 산다는 마을로 찾아갔어요. 공주는 어렵게 온달의 집을 찾았는데 온달의 집은 허름한 움막 같았고 온달은 집신조차 없이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공주가 온달의 어머니에게 저는 평강공주인데 따님을 뵙고자 왔습니다. 하고 말하자 늙은 어머니는 우리 아들은 어리석고 가난해서 도저히 공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어서 돌아가십시오. 하고 거절했어요. 온달 역시 저는 바보라서 귀한 공주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지요. 하지만 공주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궁궐을 나와 왕의 딸이 아닙니다. 두 분을 평생 정성껏 모실 것입니다. 제가 가져온 금팔찌를 팔아 집안을 일으켜보세요. 온달과 그의 어머니는 공주의 진심에 감동하여 마침내 공주를 받아들였고 공주는 온달과 부부가 되었답니다. 공주는 궁궐에서 가져온 금팔찌를 팔아 농과 밭 그리고 좋은 말을 샀어요. 그리고는 온달에게 글과 무예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온달은 바보가 아니라 단지 배울 기회가 없었던 영리하고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는 공주의 헌신적인 가르침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학식과 무예를 익혀 어엿한 장사로 변해갔어요. 몇 년 후 고구려의 북쪽 오랑캐가 쳐들어왔어요. 평원왕은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 싸웠지만 계속 패배했어요. 이때 온달은 왕에게 나아가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청했어요. 온달은 전쟁터에서 용맹하게 싸워 큰 공을 세웠고 그를 지켜본 평원왕은 온달이 공주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크게 기뻐하며 그를 대형으로 삼고 공주를 다시 궁궐로 불러들였답니다. 이후 온달은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 많은 공을 세웠고 고구려의 위대한 장군이 되었어요. 그는 바보 온달이라는 놀림을 받던 사람이었지만 현명하고 용감한 아내인 평강공주를 만나 고구려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되었답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평강공주의 지혜와 헌신이 온달에 숨겨진 잠재력을 꽃피우게 했다는 아름다운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선녀와 나무꾼. 옛날 아주 먼 옛날 나무꾼 총각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총각은 착했지만 가난하고 혼자라 외로웠어요. 어느 날 나무꾼이 깊은 산속에서 나무를 하다가 사슴 한 마리가 사냥꾼에게 쫓기는 것을 발견했어요. 나무꾼은 사슴을 불쌍히 여겨 얼른 풀 속에 숨겨주었어요. 사냥꾼이 가버리자 사슴은 나무꾼에게 고맙다며 은혜를 갚겠다고 했어요. 이 산골짜기에 아주 신비로운 연못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들이 목욕을 하니 몰래 옷을 숨겨두세요. 옷을 잃어버린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당신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그 옷을 돌려주면 안 됩니다. 나무꾼은 사슴이 일러준 대로 연못으로 갔어요. 과연 아름다운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고 있었지요. 나무꾼은 가장 아름다운 선녀의 날개옷을 몰래 숨겨두었어요. 목욕을 마친 선녀들은 모두 옷을 찾아 하늘로 올라갔지만 한 선녀는 아무리 찾아도 옷이 없어서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고 울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그때 나타나 선녀를 위로하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고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어요. 선녀는 나무꾼과의 사이에서 아들 둘을 낳았어요. 어느덧 아이 둘을 낳고 몇 년이 지나자 선녀는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선녀가 간절히 부탁하자 나무꾼은 사슴과의 약속을 잊고 그만 숨겨두었던 날개옷을 선녀에게 돌려주었어요. 선녀는 날개옷을 보자마자 너무나 기뻐하며 옷을 입고 두 아들을 양팔에 안았어요. 여보, 저희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켰으니 당신과 아이들 모두를 데리고 하늘로 가서 살겠습니다. 선녀는 날개옷을 입고 두 아들을 안은 채 하늘로 헐헐 날아가 버렸어요. 나무꾼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내와 아이들을 잃은 나무꾼은 매일 연못가에 앉아 슬피 울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슴이 다시 나타나서 나무꾼에게 말했어요. 안타깝군요.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하지만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곧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올 텐데 그때 그 두레박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절대로 아래를 내려다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슴 말대로 하늘에서 커다란 두레박이 내려왔어요. 나무꾼은 얼른 두레박을 잡고 하늘로 올라갔고 마침내 선녀와 두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선녀의 가족은 모두 하늘나라 궁궐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선녀는 나무꾼에게 당신이 인간 세상이 그리울까 봐 당신을 위해 절대로 내려가지 못하는 말을 구해드렸습니다. 이 말을 타고 궁궐 주변만 돌아다니세요. 하고 일렀어요. 나무꾼은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어느 날 문득 땅에 계신 어머니가 그리워졌어요. 나무꾼은 선녀의 말을 타고 땅을 내려다보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하고 그만 말을 타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러자 그 말이 갑자기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나무꾼은 떨어지면서 새똥이 되어버렸답니다. 선녀는 슬픔에 잠겨 나무꾼이 된 새똥을 담아두었는데 그 새똥이 곧 수탉이 되어 새벽마다 우는 소리가 나무꾼의 울음소리 같았다고 합니다.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는 은혜를 갚는 사슴과 선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이면서도 약속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이야기랍니다. 솥에 빠진 며느리. 옛날 아주 먼 옛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살았어요. 시어머니는 욕심이 많고 며느리를 몹시 구박하는 심술궂은 사람이었고 며느리는 마음씨가 착하고 부지런했지만 시어머니에게 늘 시달렸지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팥을 잔뜩 주며 내가 이 팥을 모두 까서 팥죽을 끓여라. 만약 한 알이라도 팥껍질이 섞여 있으면 너를 혼내줄 것이다. 하고 무서운 명령을 내렸어요. 며느리는 밤새도록 팥을 까고 또 깠어요. 겨우 팥죽을 끓여서 시어머니께 올리려고 하는데 그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이런, 팥죽에 팥껍질이 하나 섞여 있구나. 내가 내 말을 거역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 며느리는 너무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부엌으로 끌고 가 팥죽을 끓이던 커다란 솥에 며느리를 빠뜨려 죽이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무도 모르게 며느리를 솥재 땅에 묻어버리고는 사람들에게는 며느리가 친정으로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며느리가 묻힌 자리에서 얼마 후 아주 예쁜 꽃 한 송이가 피어났어요. 이 꽃은 다른 어떤 꽃보다 아름답고 고왔으며 향기도 무척 좋았어요.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는 딸이 걱정되어 며느리 집을 찾아왔다가 딸이 없다는 말에 슬퍼하며 돌아가는 길에 그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되었어요. 친정 어머니는 꽃이 너무 예뻐서 한 송이 꺾어 집으로 가져왔지요. 친정 어머니가 그 꽃을 방 안에 두었는데 그 후로 신기하게도 집안일이 저절로 되어 있고
맛있는 밥상까지 차려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친정 어머니는 이상하게 여겨 숨어서 지켜보았어요. 잠시 후 꽃 속에서 며느리의 모습이 나와 살림을 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 며느리에게 달려가 아이고, 내 딸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니? 하고 물었어요. 며느리는 울면서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억울한 사연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친정 어머니는 며느리가 갇혀있는 꽃을 보며 마음 아파했어요. 그때 지나가던 언님이 그 꽃의 아름다움에 반해 친정 어머니에게 팔라고 했어요. 친정 어머니는 이 꽃은 보통 꽃이 아닙니다. 이 꽃은 저의 딸이 변한 것이니 팔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어요. 원님은 자초지종을 듣고는 심상치 않은 일임을 직감하고 시어머니를 잡아들여 사실을 캐물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자신의 죄를 모두 고백했고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았어요. 한편 며느리는 꽃에서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와 친정 어머니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착한 사람은 결국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교훈을 담고 있답니다. 우렁이 각시. 옛날 아주 먼 옛날 부지런하고 착한 총각이 혼자 살고 있었어요. 총각은 농사일을 열심히 하며 살았지만 혼자라 늘 외로웠지요. 어느 날 총각이 논에서 일을 하는데 논바닥에서 커다란 우렁이를 발견했어요. 총각은 그 우렁이가 불쌍하여 집에 가져와 항아리에 물을 담아 정성껏 키웠어요. 그 후로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총각이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면 집안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맛있는 밥상까지 차려져 있는 것이었어요. 총각은 누가 자기를 도와주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총각은 다음날 아침 일하러 가는 척하며 집을 나섰다가 몰래 숨어서 집안을 지켜보았어요. 잠시 후 항아리 속의 우렁이 껍질이 탁 하고 열리더니 그 속에서 아름다운 처녀가 나와 살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총각은 너무 놀랍고 반가워서 처녀에게 달려가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내 각시가 되어주오. 하고 청했어요. 처녀는 깜짝 놀라며 저는 하늘나라 선녀의 벌을 받아 우렁이로 변해 잠시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아 정체를 드러내면 안 되는데 이제 당신에게 들켰으니 100일 후에 혼례를 치러야 합니다. 하고 말했어요. 총각은 처녀의 사정을 듣고 100일 동안 약속을 지키며 처녀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100일이 지나자 총각과 처녀는 성대한 혼례를 치르고 행복한 부부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 소문이 고을의 욕심 많은 사또 귀에 들어갔어요. 사또는 우렁이 각시의 미모를 탐내어 억지로 빼앗으려 했어요. 사또는 총각에게 온갖 힘든 숙제를 내주어 총각을 괴롭혔지만 우렁이 각시의 도움으로 총각은 모든 숙제를 척척 해냈어요. 결국 사또는 우렁이 각시를 자신의 관아로 잡아들여 억지로 아내로 삼으려 했어요. 우렁이 각시는 사또의 끈질긴 괴롭힘에 지쳐 눈물을 흘리며 총각을 그리워했어요. 얼마 후 사또는 우렁이 각시를 억지로 데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우렁이 각시가 강물에 몸을 던져버리는 바람의 물귀신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또는 우렁이 각시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 버렸다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하지만 총각과 우렁이 각시는 서로를 굳게 믿고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전해진답니다. 쥐를 쫓는 고양이와 바위. 옛날 아주 먼 옛날 쥐 한 마리가 살았어요. 쥐는 밤마다 몰래 곳간에 숨어 곡식을 훔쳐 먹었지요. 집주인은 화가 나서 쥐를 잡기 위해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고양이는 아주 날쌔고 똑똑해서 쥐를 잘 잡았어요. 쥐는 고양이를 피해서 도망 다니느라 너무 힘들었고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협하는 고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 쥐는 길을 가다가 커다란 바위를 보았어요. 저 바위는 얼마나 크고 튼튼한가. 고양이보다 훨씬 무서운 존재일 거야. 쥐는 바위에게 달려가 빌었어요. 바위님,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무서운 분이시지요? 저를 괴롭히는 고양이보다 더 힘이 세시지요?
그러자 바위가 대답했어요. 아니다. 나는 강하지 않다. 나보다 더 강한 것은 나를 깎아내는 망치이다. 쥐는 깜짝 놀라 망치를 찾아갔어요. 망치님, 망치님, 당신은 바위보다 더 강하시지요? 저를 괴롭히는 고양이보다 더 힘이 세시지요? 망치는 대답했어요. 아니다. 나는 강하지 않다. 나보다 더 강한 것은 망치를 녹이는 뜨거운 불이다. 쥐는 다시 불을 찾아갔어요. 불님, 불님, 당신은 망치보다 더 강하시지요? 저를 괴롭히는 고양이보다 더 힘이 세시지요? 불은 대답했어요. 아니다. 나는 강하지 않다. 나보다 더 강한 것은 나를 끄는 물이다. 쥐는 다시 물을 찾아갔어요. 물님, 물님, 당신은 불보다 더 강하시지요? 저를 괴롭히는 고양이보다 더 힘이 세시지요? 물은 대답했어요. 아니다. 나는 강하지 않다. 나보다 더 강한 것은 나를 가두는 별표 흑벽 별표이다. 쥐는 마지막으로 흑벽을 찾아갔어요. 흑벽님, 흑벽님, 당신은 물보다 더 강하시지요? 저를 괴롭히는 고양이보다 더 힘이 세시지요? 흑벽은 대답했어요. 아니다. 나는 강하지 않다. 나보다 더 강한 것은 나를 갉아 구멍을 내는 너, 바로 쥐이다. 쥐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무서운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쥐는 우쭐해져서 자신감을 가지고 굴로 돌아갔어요. 그때 마침 고양이가 나타나 쥐를 잡으려 하자 쥐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강하니까 하고 고양이에게 덤벼들었어요. 하지만 용감해진 것은 쥐의 마음뿐이었고 결국 쥐는 고양이에게 잡혀 먹히고 말았답니다. 쥐는 스스로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을 괴롭히는 현실적인 문제, 고양이를 잊고 허황된 생각에 빠졌기 때문에 위험을 피할 수 없었어요. 이 이야기는 자신이 가진 능력과 현실을 잘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답니다. 콩쥐 팥쥐. 옛날 아주 먼 옛날 착하고 예쁜 콩쥐와 심술궂은 어머니와 딸 팥쥐가 살았어요. 콩쥐는 친어머니를 여의고 새어머니와 팥쥐 밑에서 온갖 구박을 받으며 살았지요. 새어머니는 콩쥐에게 매일 힘든 일만 시켰어요. 어느 날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려 모두 잔치에 가는데 새어머니는 콩쥐에게 너는 이미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워야 하고 이 많은 쌀과 보리를 가려내야 잔치에 갈 수 있다 하고 말한 뒤 팥쥐와 함께 먼저 잔치에 가버렸어요. 콩쥐는 울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길었어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독은 채워지지 않았지요. 그때 갑자기 두꺼비 한 마리가 나타나 콩쥐야, 울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하더니 독에 깨진 부분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주었어요. 콩쥐는 쉽게 독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 콩쥐는 쌀과 보리를 가려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양이 너무 많아 엄두를 낼 수 없었지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참새떼가 날아와 짹짹 콩쥐야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하더니 순식간에 쌀과 보리를 후다닥 가려주었어요. 이제 잔치에 갈 수 있게 된 콩쥐는 깨끗한 옷을 입고 예쁘게 꾸몄어요. 콩쥐가 잔치집으로 가는데 진흙탕이 가득한 개울을 건너야 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 한 마리가 내려와 내 등에 타서 개울을 건너렴 하고 콩쥐를 도와주었어요. 콩쥐는 소 덕분에 옷을 더럽히지 않고 무사히 개울을 건널 수 있었지요. 잔치에 도착한 콩쥐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때 고을의 원님이 콩쥐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콩쥐가 정신없이 놀다가 그만 꽃신 한 짝을 잃어버렸는데 원님이 그 꽃신을 발견하고는 신발 주인을 찾기 위해 온 마을의 처녀들에게 신겨보았어요. 당연히 꽃신은 콩쥐에게만 딱 맞았지요. 원님은 콩쥐의 착한 마음씨와 아름다움에 반해 청혼했고 콩쥐는 원님의 아내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한편
팥쥐와 새어머니는 콩쥐를 질투하고 미워했던 벌을 받고 뉘우치며 살았다고 합니다. 토끼의 재판. 옛날 아주 먼 옛날, 토끼 한 마리가 깊은 산속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토끼는 산을 넘으려는데 커다란 구덩이에 호랑이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발견했어요. 호랑이는 토끼를 보자마자 불쌍한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토끼야, 나 좀 여기서 꺼내주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토끼는 호랑이가 자기를 잡아먹을까 봐 무서웠지만 호랑이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나뭇가지를 끌어와 호랑이가 구덩이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호랑이는 구덩이에서 나오자마자 눈빛이 변하더니 토끼를 향해 으르렁거렸어요. 크앙! 배가 너무 고픈데 마침 내가 나타나 주었구나. 고맙다. 이제 내가 나의 밥이 되어라. 토끼는 깜짝 놀라 하니 은혜를 갚기는커녕 저를 잡아먹다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소리쳤어요. 호랑이는 세상에 무슨 법이 있느냐? 힘이 센 것이 곧법이다. 하고 토끼에게 달려들었어요. 토끼는 기지를 발휘해서 재빨리 말했어요. 좋습니다. 정말 힘센 것이 법이라면 우리가 지나가는 새사물에게 이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 재판을 받아봅시다. 호랑이는 토끼의 꾀에 넘어가 재판을 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지나가던 늙은 소나무에게 물었어요. 소나무님, 저희의 사정을 들어보시고 호랑이가 저를 잡아먹으려는 것이 옳은 일인지 재판해 주십시오. 소나무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나는 평생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고 아름다운 나무를 제공했는데 이제 늙고 쓸모없어지니 사람들이 나를 베어 땔감으로 쓰려 하는구나. 세상에 은혜를 갚는 일은 없는 법이니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는 것이 당연하다. 토끼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재판관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낡은 절구에게 물었어요. 절구 역시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평생 사람들을 위해 쌀을 빻아주었지만 이제 낡고 나니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구석에 방치해 두는구나.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다.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 토끼는 너무나 절망했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토끼는 여우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며 재판을 부탁했어요. 여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너희의 사정을 잘 알겠다. 하지만 내가 재판을 하려면 너희가 처음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눈으로 봐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 호랑이야, 내가 다시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빠져보거라. 호랑이는 여우의 말대로 다시 구덩이 속으로 퐁당 빠졌어요. 여우는 구덩이 속의 호랑이를 보더니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자, 토끼야, 이제 알겠지. 원래 너희의 운명은 호랑이가 구덩이에 갇혀있고 너는 밖에서 도망치는 것이었단다. 어서 달아나거라. 호랑이가 아니, 여우야, 너는 나를 도와주지 않고 뭐 하는 거냐? 하고 소리쳤지만 여우와 토끼는 이미 멀리 달아난 후였어요. 토끼는 지혜와 기지를 발휘하여 목숨을 구하고 다시는 호랑이에게 속지 않겠다는 교훈을 얻었답니다. 토끼전.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바닷속 용궁에 용왕님이 살고 있었어요. 용왕님은 그만 몹쓸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었지요. 용궁의 의원들은 용왕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약효가 좋다는 토끼의 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용왕님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토끼간을 구해 올 신하를 찾았어요. 그때 별주부라고 불리는 자라 한 마리가 용왕님께 충성을 맹세하며 자기가 토끼를 잡아오겠다고 나섰지요. 별주부는 무트로 올라와 온 상과들을 헤매며 토끼를 찾아다녔어요. 마침내 별주부는 풀밭에서 열심히 풀을 뜯고 있는 토끼를 발견했어요. 별주부는 토끼에게 다가가 토선생님, 세상 밖에는 용궁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 있답니다. 그곳에는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이 가득하고 벼슬자리까지 얻을 수 있지요. 저를 따라 용궁으로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깨었어요. 세상 물정 모르던 토끼는 별주부의 그럴듯한 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아니, 그런 좋은 곳이 있단 말입니까? 좋습니다. 저를 용궁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토끼는 별주부의 등에 덥석 올라탔고 별주부는 곧바로 바닷속 용궁으로 향했어요. 용궁에 도착하자마자 토끼는 용왕님 앞에 끌려갔고 토끼간을 빼내어 병을 고치려는 용궁 신하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어요. 그제야 토끼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 크게 놀랐지요. 하지만 영리하고 꽤 많은 토끼는 침착하게 머리를 굴렸어요. 토끼는 용왕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용왕님, 제 간이 용왕님의 병을 고치는 데 쓰인다니 영광입니다. 하지만 저는 워낙 귀한 몸이라 간을 함부로 꺼내 놓지 않습니다. 간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할 수 있어서 간을 안전하게 육지에 두고 왔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용왕과 신하들은 깜빡 속아 넘어갔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일도 있단 말인가? 그럼 토끼를 당장 육지로 보내 간을 가져오게 하라. 별주부는 다시 토끼를 등에 태우고 육지로 올라왔어요.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토끼는 깡총깡총 힘껏 뛰어 달아나면서 별주부를 놀렸어요. 이 바보 자라야. 세상에 간을 꺼내놓고 다니는 동물이 어디 있단 말이냐. 나는 너에게 속은 척하며 목숨을 구한 것이다. 별주부는 크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토끼는 온 힘을 다해 달아났고 별주부는 빈손으로 용왕님께 돌아가 호되게 꾸중을 들었답니다. 토끼전은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지혜와 깨를 사용하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답니다. 팥죽 할멈과 호랑이. 옛날 아주 먼 옛날 홀로 살고 있는 팥죽 할멈이 있었어요. 할멈은 정성껏 팥을 심어 맛있는 팥죽을 끓여 먹으며 살았지요. 어느 해 겨울 할멈이 팥을 심기 위해 밭을 매는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할멈, 팥 심어서 팥죽 끓여 먹을 때 나한테 잡아먹힐 줄 알아라 하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할멈은 너무 무서웠지만 겉으로는 알았다. 그때 보자 하고 태연한 척 대답했어요.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고 팥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할멈은 팥을 수확해서 맛있는 팥죽을 끓였어요. 팥죽 냄새를 맡으니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날까 봐 무서워졌지요. 할멈은 눈물을 글썽이며 팥죽을 먹고 있는데 그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할멈의 눈물을 보고는 밤토리 하나 튀어나와 할멈, 왜 울어요? 하고 물었어요. 할멈은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운명이라며 사연을 이야기했지요. 밤톨은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저를 팥죽 속에 넣어주세요. 하고 말했어요. 그 후로도 자라, 절구, 지게, 멍석, 소똥이 차례로 나타나 할멈에게 사연을 듣고는 팥죽을 얻어먹고 호랑이를 물리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할멈은 밤톨, 자라, 절구, 지게, 멍석, 소똥을 집안 곳곳에 숨겨두었어요. 드디어 호랑이가 할멈을 잡아먹으러 집에 들이닥쳤어요. 할멈, 팥죽 다 먹었으면 나한테 잡혀 먹힐 시간이다. 할멈은 아이고, 호랑이님, 제가 지금 팥죽을 먹다가 깜빡 잠이 들어 불이 꺼졌어요. 저기 아궁이에 가서 불 좀 붙여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꾀를 냈어요. 호랑이가 할멈 말대로 아궁이에 얼굴을 가까이 대는 순간 팥죽 속에 숨어있던 밤톨이 에잇 하고 튀어나와 호랑이의 눈을 때렸어요. 놀란 호랑이가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달려가자 이번에는 물동이 속에 숨어있던 자라가 영차 하고 튀어나와 호랑이의 코를 물었어요. 고통스러워하며 마루로 도망친 호랑이를 향해 천장에 매달려 있던 절구가 쿵 하고 떨어져 호랑이의 머리를 때렸어요. 호랑이가 마당으로 도망치자 멍석 위에 숨어있던 소똥이 미끄덩 하고 호랑이를 미끄러지게 만들었어요. 소똥에 미끄러져 넘어진 호랑이는 멍석에 돌돌 말려버렸어요. 멍석에 꽁꽁 묶인 호랑이를 지게가 덜커덩 하고 찍어들어서는 깊은 강물 속에 던져버렸답니다. 팥죽 할멈은 자신을 도와준 밤톨, 자라, 절구, 지게, 멍석, 소똥에게 고마워하며 평생 맛있는 팥죽을 끓여 대접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요. 해님 달님, 옛날 깊은 산골에 어머니와 오누이가 살았어요.
어머니는 날마다 떡을 만들어 이웃마을에 팔고 밤늦게 돌아오곤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떡을 팔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깊은 산속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무서움에 떨면서 떡 하나를 던져주었어요. 호랑이는 떡을 넙죽 받아먹고는 또다시 떡 하나 더 주면 안 잡아먹지 하며 계속 쫓아왔지요. 어머니는 가지고 있던 떡을 하나씩 모두 호랑이에게 던져주었지만 결국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어요. 호랑이는 어머니의 옷을 입고 어머니 목소리를 흉내내어 오누이가 있는 집으로 찾아갔어요. 왜들아, 엄마가 왔단다. 얼른 문 열어라. 누나와 동생은 문틈으로 손을 넣어보라고 했어요. 호랑이는 털이 수북한 앞발을 문틈으로 밀어 넣었지요. 누나가 깜짝 놀라 엄마 손이 왜 이렇게 털이 많고 거칠어요? 하고 물었어요. 호랑이는 엄마가 떡을 팔다 보니 손이 거칠어졌구나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오누이는 그 말을 믿지 않았고 다시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따져 물었어요. 호랑이는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변했단다 하고 또다시 속이려 했지만 오누이는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어요. 오누이는 호랑이에게 문이 안 열려서 그런데 지붕 위로 올라와서 굴뚝으로 내려오세요 하고 꾀를 냈어요. 호랑이는 그 말대로 지붕 위로 올라갔다가 굴뚝에 거꾸로 빠졌어요. 오누이는 재빨리 뒷마당에 있는 큰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호랑이는 굴뚝에서 간신히 빠져나와 오누이가 나무 위에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호랑이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나무를 긁으며 위협했어요. 절망에 빠진 오누이는 하늘을 향해 간절히 빌었어요. 하느님, 저희를 살려주시려면 튼튼한 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희를 잡아먹으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튼튼하고 빛나는 금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금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뒤따라 호랑이도 썩은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빌었고 썩은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다 줄이 끊어져 땅으로 떨어져 죽었어요. 하늘로 올라간 누나는 해님이 되고 동생은 달님이 되었어요. 하지만 누나는 낮에 뜨는 것이 무섭고 동생은 밤에 뜨는 것이 무서워서 서로 자리를 바꾸어 누나가 달님이, 동생이 해님이 되었지만 너무 무서워 다시 원래대로 누나가 해님, 동생이 달님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답니다. 호랑이와 곶감.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 속에 아주 무시무시한 호랑이 한 마리가 살았어요. 이 호랑이는 배가 너무 고파서 밤이 되자 마을로 내려와 사람 사는 집을 기웃거렸지요. 마침 한 집에서 아기가 응애 하고 울고 있었어요. 아기는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지요. 호랑이는 이 집 아기를 잡아먹어야겠다 하고 생각하며 살금살금 문 앞에서 귀 기울였어요. 우리 아기, 울지마. 저 밖에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나면 어쩌려고 그러니. 그러자 아기는 잠시 멈칫했지만 다시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호랑이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인데 나를 무서워하지 않다니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지요. 이번에는 어머니가 저 밖에 무시무시한 도깨비가 온단다 하고 달랬어요. 아기는 역시나 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호랑이는 자기보다 더 무서운 게 뭘까 생각하며 잔뜩 약이 올랐어요. 그때 어머니가 자, 우리 아기, 이거 곶감이다. 어서 먹고 뚝 그쳐라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렇게 크게 울던 아기가 울음을 뚝 그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문밖에서 듣고 있던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곶감이라는 것은 나보다, 도깨비보다 더 무서운 존재인가 보구나. 아기가 저 곶감 소리 한마디에 울음을 멈추다니. 내가 곶감에게 잡혀 먹힐지도 몰라. 잔뜩 겁에 질린 호랑이는 곶감을 피해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호랑이가 어두운 밤길을 정신없이 도망치고 있는데 마침 도둑 한 명이 그 집의 소를 훔치기 위해 숨어 있었어요. 도둑은 소를 훔쳐등에 타고 도망칠 생각으로 어둠 속에서 소등 위에 털썩 올라탔는데 그만 소 대신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이 아니겠어요?
호랑이는 아이고, 드디어 그 무시무시한 곶감이 나를 잡으러 등에 올라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호랑이는 곶감에게 잡히기 싫어서 온 힘을 다해 냅다 달리기 시작했어요. 도둑은 갑자기 소가 너무 빨리 뛰어서 놀랐지만 오늘 훔친 소는 힘도 좋고 발도 빠르구나 하고 착각하고는 호랑이의 등에 찰싹 붙어 앉았어요. 호랑이는 곶감이 자기를 꼭 잡고 있다고 생각하여 더욱더 빨리 달렸어요. 한참을 달리던 호랑이가 지쳐서 멈춰서자 도둑은 호랑이 등에 앉아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고 깜짝 놀라 그대로 주랭랑을 쳤어요. 호랑이는 곶감이 도망간 줄 알고 안심하며 그제야 숨을 돌렸다고 해요. 호랑이는 그 후로 다시는 곶감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마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